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명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한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생활 방역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투표도 하셨겠고요. 총선 결과도 다 나왔죠. 사전에 철저하게 방역을 한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 K-방역, K-팝에서 나온 이름 같아요. K-방역이라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표소 방역 절차, 또 자가격리자, 무증상자에 대한 투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전반적으로는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뭐 아주 일탈 사례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시간을 좀 시차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복기가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까지 뭐 외신의 평가든 자체적인 평가를 보면 투표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선거 당국에서도 준비를 잘했고 방역을 하는 실제 입장에서도 잘 됐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외부에서 그 1m 이상 거리두기가 약간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표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는 이게 다 테이프 붙어 있었거든요. 마크가 돼 있어서 그걸 지켰는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외부로 줄을 쭉 쓰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외부에 줄을 쓰면 거기서는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에 길에는 이걸 안 붙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온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가깝게 서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 외에 이제 투표소 안에서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철저하게 비닐 장갑도 끼고 끼기 전에 손 소독하고 비닐 장갑 끼고 그렇고 들어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절차는 잘 이루어졌고, 외신들도 대부분 CNN, BBC, 뭐 로이터 통신 대부분 한국이 잘 했고, 또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나라의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잘 됐는지는 우리 최 교수 말씀처럼 조금 더 일주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과거에 신종플루 때도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에 대한 약의 처방이 굉장히 올라갔던 걸로 봐서 한 2주까지보다는 한 일주일까지 좀 보면 그 어떤 추이를 좀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6시 이전까지 와서 투표소에 도착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와서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귀가시키도록 했는데 그 수칙을 좀 어긴 사례들도 몇 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6건이 적발이 됐어요. 총 6건이 적발이, 이 중에 3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한 건은 경미하다고 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건이 이런 거예요.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간 겁니다. 예컨대 투표장을 가기 위해서만 자가격리가 일단 잠시 정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구장 PC방을 다녀온 사람이 있었고, 한 사례가. 또 한 사례는 할인해준 마트하고 친구 집을 또 방문했어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한 사례는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서 휴대전화 매장을 또 방문했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 이 3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 바로 신고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표소만 가야 되는 투표소 이외에 동선을 벗어나 다른 곳을 방문해서 문제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고요. 나머지 3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5시 20분보다 오늘 5시 20분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미하다고 보긴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투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의사를 밝힌 사람만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거든요. 총 11,151명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투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두 분 다 자가격리 대상인데 운전을 해주러 나와서, 물론 이제 다행인 것은 이분은 차에서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표소까지 같이 이동을 했고, 이동해서 본인은 차에 남아 있고 이제 아내 되신 분만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규칙을 어긴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미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이 있어서 6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인데, 경미한 것은 뭐 조치까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3분 아까 말씀드린 동선을 완전히 벗어나 다른 행동을 하신 분들은 지금 경찰에 신고가 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또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지난 13일 이후에 계속 2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경북 예천 인구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33명까지 지금 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30명을 일단 감염을 시켰다고 그래요. 2차, 3차, 4차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차단이 되고 이게 원천 봉쇄가 돼야 됐었는데 계속 확산 전염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첫 번째 원인은 그분의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었으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케이스가 신천지였던 것이 그분들이 다 20, 30대여서 증상이 그냥 감기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크게 됐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령의 환자가 처음에 발생했으면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신경을 썼을 텐데 시작이 이제 이번에는 아마 40대 여성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분의 아이들 20대 되는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시작이 만약에 젊은 분이었으면 가족 내에 퍼지고 그게 전 사회로 퍼지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서요. 그런 젊은 분들이 특정 다중시설 이용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는지를 사실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경북 예천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은 굉장히 좀 많이 퍼진 상황인데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지금부터의 방역이나 차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신천지는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자를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때는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이 지역 단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분들이 처음에 9명인가 7명인가 해서 한 자릿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진 거라서요.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생활 반경 이쪽부터 우선 찾아보고 며칠 사이에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통계가 나왔네요.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22명이 늘었습니다. 역시 20명대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가 1,635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22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이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많이 우리 정부도 방역을 할 때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지금 온라인 계약을 진행 중이고 등교 시기를 결정을 하는데 그 시기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가 초반에는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가 그랬었죠. 나중에 이제 계약을 단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다시 재확산, 그러니까 확산이 다시 이제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했을 때 우리의 계약 시점, 등교 시점 좀 언제쯤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등교 시점을 저는 좀 더 늦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4월 말 정도까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학교도 5월 초부터는 원래는 계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사례 말씀하셨는데 일상 복귀 후에 확진자가 14배가 증가를 했어요. 학교도 학교를 계약을 했다가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를 다시 또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 총리도 이 문제를 타산지적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중 많이 모이게 되고 접촉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요,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집중도가 조금 시간이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한 반의 모든 아이들을 다 그렇게 통제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접촉을 줄이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대학도 제가 볼 때 이제 어쨌든 수업을 하게 되면 비말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학생들 발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게 전파되는 이런 영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 진짜 학교가 이제는 집단 감염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온라인 수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 또는 뭐 단점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한 학기 절반이 지나는 거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이제 중고등학교는 약간 늦춰지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반 학기가 남은 건데 그 학기를 계약해서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이번 학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수업을 개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저 교수님 정상 등교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제 이제 16일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맞아요. 먹통
뭐 단절, 끊김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네, 있다고 맞아요. 그래요. 이런 그렇습니다. 수업을 글쎄요. 물론 당국에서 어떻게 힘들게 이런 대안을 만들어냈지만 네. 충분히 사전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 맞아요.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사이버 대학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좀 있어서 정이 그래도 좀 잘 됐는데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400만 명이 접속을 한 번에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접속 장애와 오류가 뜨게 되고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아이가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접속 장애가 일어나서 출석이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출석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또는 우리 집 아이가 출석이 안 된 걸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접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일부의 일일 수 있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런 문제를 당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교육 당국이 아니면 정보통신부, 과학정보통신기술 이런 미래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비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 잘했더라도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게 되면 결국 방역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 운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이 당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서버를 좀 더 충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별 추가 확진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전해드릴게요. 경북에서 4명,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2명, 인천, 대전, 경기에서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내용 중 하나가 대구를 포함해서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또 51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서 총 완치자가 7,829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1명이 추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격리 해제가 된 후에 재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벌써 141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재양성 사례가 기존에 이런 전염병 발생을 했었던 메르스, 사스 이럴 때는 없던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재양성 사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한 경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141명 정도면 1%가 넘는 거의 1.23% 이렇게 가는 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재양성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활성이 떨어졌다가 집에 가서 다시 문제가 됐을 거를 생각을 한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예. 왜냐하면은 변형에 의해서 다시 됐다고 생각하기엔 기간이 길어야 지금 2주 정도가 돼서요.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죽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검사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고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 정도이긴 하지만 사망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 하고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됐던, 그러니까 2차적으로 또 감염을 예. 다시 시켰던 경우가 없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아직 숫자 면에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추이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완치된 다음에 집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 2주 정도는 증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기는 하죠. 전문가들은 치료에도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혈장 치료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브란스 병원 2명 중증 네. 환자가 치료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혈장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에서 이 체열 지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하려면 체열을 해야 되잖아요. 완치자에. 네, 네, 이 체열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이런 지침까지 정한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체열할 수 없고 어떤 일정 기준이 있는가 봅니다. 그 항체가 적절히 만들어졌는 시기에 해야 되고 그 항체 이외에 다른 병이 될 만한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열 전에 검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통은 완치라고 생각하는 시기에서 2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보고 그때 체열을 하게 되어 있고 기증 자체도 이런 체열 시기에는 이상이 없었다가도 다시 지금 우리 재확진 사례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체열한 다음에 한 달 정도를 보고 기증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체열이나 기증할 시기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미국의 FDA의 경우는 위중이나 중증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호흡수나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우한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심각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5명 치료 사례,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치료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크게 이제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외국의 분석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사례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이런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처음에 입원을 하는 순간부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것도 숨차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폐사진이나 이런 거와 좀 적절치 않은 것 그리고 이런 이 우리나라에서의 경우가 있기 전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숨이 찬 게 심해지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심장을 관여하나 보다. 심장까지 가서 물론 전신으로 퍼져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특히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급사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저희 의료진 사이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거가 이제 노출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에 실제적으로 갔다 오신 선생님께서 그거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선생님께서 그 심장을 봤을 때 다 녹아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해서 심장을 인벌브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제 아마도 그럼 나는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완치된 분들도 걱정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21세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입원을 했을 때 심전도 소견에 이상이 있었고 그래서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검사를 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심근염인가 보다 하고 그런 거에 합당한 검사를 하고 치료 기간을 걸쳤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이 폐의 것은 다 호전이 됐지만 아직까지 심장이 다 호전되지 않아서 한 달간 외래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9일이면 한 번 차례 연장을 했는데 그게 종료가 됩니다. 다시 연장을 할지 여부는 주말 정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 방역 물론 사회적 거리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죠. 그럼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될 텐데 이걸 바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한 2주 더 연장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선거 이후에 1, 2주는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케이스도 선거 이후에 일주에 굉장히 이 환자가 갑자기 느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그 1, 2주 정도는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외국의 경우나 지금 22명의 경우에 있어서도 14명이 지금 해외 유입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2주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 바깥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답답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키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생활 방역,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는 맞죠. 생활 방역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클럽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요즘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도 많이 또 보여요. 길거리에서 예. 또 그 주말 되면 꽃 구경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이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생활 방역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정부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어떤 경계 태세가 느슨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활 방역 이제 했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이 느끼기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 이제는 좀 위험성이 떨어졌겠구나라고 오해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방역이란 말이 주는 의미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들려줄 수. 저는 정부가 그런 의도로 쓴다고 보지 않아요. 생활 방역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는 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해제됐어.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되나 보다라고 오해하다 보면 불필요한 외출,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이 뭐 누구에게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예. 외출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외출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나 손이 세정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느슨해질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고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 믿고 좀 따라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